네, 먼저 조국 장관 관련 수사, 검찰이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세 번째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또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동생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오늘 국감장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촌 조카 공소장이 국감장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국감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공소장에 보면 정경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21번이나 거론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먼저 블루펀드 출자 제안을 했고 또 코링크 차명 투자 민정수석 임명된 뒤에도 수익금을 받았다는 내용, 법무장관 지명한 후에 대응책을 상의했는데 오촌 조카가 정경심 남매 자료 삭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공소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어제 법사위 국감 공소장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한번 녹취를 들어보실까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구속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왜 그 공소장을 저도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까? 이것도 검찰의 얘기에 의하면은 공범 수사의 사유가 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줄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오늘 그 정점식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그 공소장은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걸로 다만 익명 처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이 익명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안 줘요? 지금 드리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공소장은 오늘 드리는 걸로 저희가 익명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은 코링크 PE를 사실상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를 한 것이 공소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 차명 투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차명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입니다. 코링크 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어떠냐면은 지금 꽝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고 있고 국민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 국감장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먼저 오늘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시니까 법적인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소가 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라는 게 이제 그 피고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 되니까요.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국감에서 공소장 좀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기소 전에는 피의 사실을 못 유포 안 되게 돼 있지만 이제 기소 후에는 그것은 그 뒤엔 법원의 판단이거나 또 검찰에서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개가 일반 공개는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개하더라도 비실명 처리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감장에서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툰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절차상 위법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내용은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관계로 보인다라고 검찰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질문하거나 다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료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피의 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 그것은 적절한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사실이죠. 이제 기소된 사실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기소된 사안이라 공소장을 토대로 해서 공소장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은 기존의 피의 사실 유포 이런 혐의 사실하고 좀 다르죠. 그렇군요. 그러면 윤 변호사께서는 지금 공소장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공소장 내용 좀 드라이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과연 이 코링코 PE의 수익 모델은 뭔지 어떤 걸 보고 들어가서 어떤 항목으로 돈을 벌고
어떤 내용으로 돈을 벌 계획이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런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코링코피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권력형 비리와 연관돼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권력형 비리와 연관돼 있으려 그러면 그 당시에 조국 장관,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죠. 그분의 역할, 그분이 어떤 역할, 능동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기대했다. 그런 것을 상정하고 투자를 받고 또는 투자금을 회수시켜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좀 기재가 돼 있지 않고요. 단순히 횡령이라든가 뭐 자본시장법 위반, 뭐 이런 것들만 기재돼 있어서 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미진하다. 다만 아마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좀 객관적인 드라이한 이런 공소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경 변호사, 이 공소장은 이제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공개가 됐고 네. 오늘 또 정무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야 의원들이 공소장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과연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장관과의 관련 여부가 얼마나 적시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는 거겠죠. 그렇겠죠. 지금 어제 공개된 공소장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언론에 나온 걸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자면 네. 이 자본시장법 위반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게 이제 실제 투자자가 누구냐 차명 투자했냐 이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 7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 세 가지가 죄명으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거 하나도 나온 게 아니었고 범죄와 관련성이 전혀 없었고요. 다만 정경심 교수와의 관련성 중에는 하나는 펀드 관련해서 차명 투자한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관련 법령 위반 이슈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관련자들과의 대책 회의할 때 회의에 관련자로서 정경심 교수가 참여했으니까 그게 증거인멸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추단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부 진술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 진술에 이제 뭐 적정성 여부는 여기서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조범동 그 조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기소가 된 거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나요? 뭐 별로 이제 공범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예. 공소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정경심도 결국 이제 크게 세 가지 점은 공범처럼 예. 이게 거의 범죄가 특정된 것 같아요. 아. 첫째는 이제 뭐냐면 펀드 차명으로 이게 투자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공직자는 이게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를 못하잖아요. 신고도 누락됐지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블라인드라고 그래 강조했잖아요. 예. 블라인드가 아니라는 것도 이게 공소장에 밝혀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허위 약정 이것도 이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가가 14억 했는데 100억으로 약정했죠. 그럼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다음에 딸하고 아들도 5천만 원씩 했죠. 원래는 이게 3억 5천 약정했잖아요. 3억 이상만 투자했대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이런 이제 그 펀드 부분은 뭐 이게 거의 공범으로 똑같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횡령 부분을 보면 일단은 이제 그 허위 컨설팅 수수료. 예. 예를 들어 이제 투자금을 이자 명목으로 월 860만 원씩 1억 5,800만 원 그렇게 받아갔잖아요. 그렇게 전부 횡령이 공범이 되는 거고 받은 게. 그다음에 WFM에서 13억을 빼가지고 투자금 회수했잖아요. 전부 이게 횡령이 공범이 된다.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에 다 공범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그 증거인멸 부분이 또 나옵니다. 정경심 부분을 이게 다 삭제라든지 이런 거 이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인멸하면 죄는 안 되지만 타인한테 이게 교사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된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예. 이런 크게 세 가지 부분은 공범이라는 말만 안 썼지 실제로 이게 검찰이 공범으로 기존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할 만한데 왜 안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정경심 측이 예. 공소장을 이게 다 보고 방어 논리를 개발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기 위해서 특정을 안 한 거예요, 많이. 오기영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조사 단계니까 아직 그 확정을 안 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관련 사실로서의 이제 설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조사 내용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면 그때 예. 가서 실은 정경심 씨를 기소를 한다면 그 기소장 공소를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예. 이 부분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파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검찰도 아까 윤 대표님 이야기했지만은 좀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공소장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 자체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이르고 예. 다만 공격 당할 걸 전제로 해서 절제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된 오촌 조카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관심은 과연 정경심 교수 오늘로 이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통은 피의자를 한 3번 정도 조사를 하면 예. 그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일반적인 사건은요. 그래서 4번, 5번 넘어가면 불구속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경심 씨의 수사 태도로 인해서 실제로 수사된 양이 굉장히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은 혐의점으로 받은 내용들은 굉장히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추정컨대는 한 번 정도 더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도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어제 공소장을 통해서 유심히 본 것은 제가 지금 판넬에 코링크피의 그 운영자다 이런 말을 썼는데 아주 제가 주목해서 본 건 이겁니다. 조범동 씨한테 오촌 조카한테 그 조범동이 먼저 투자를 권유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조국이. 근데 실제로는 공소장 내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경심 씨가 우리 그 주식 백지 신탁하거나 팔아야 되는데 그 돈을 좀 투자할 수 없겠냐라고 정경심 씨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돈이 실제로 블루펀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00억 규모의 기존 펀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즉 코링크피의 실제로 운영자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주목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횡령의 내용들을 보면 정확히는 1억 5,795만 원이고 매달 또 그 WF론에 받은 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펀드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 투자자의 형태로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체 조범동의 횡령 액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 조범동과 공모해가지고 뭐 블라인드 펀드라는 걸 만들어내고 막 이랬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 지금 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범동의 공소장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작성이 돼 있고 절제력 있게 작성이 된 것이고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그 김경률 위원장이 왜 이것이 권력형 펀드인가, 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그 권력형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수사 과정 속에서 조범동 씨의 공소장도 그리고 이 정경심 씨의 범죄 내용도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정태근 의원이 세 분 변호사보다 공소장을 더 꼼꼼하게 들여보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우선은 검찰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오촌 조카 부분은 사실은 뭐 종된자 정도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협조자 정도로 하고, 또 그러면서 실제로 정경심 씨에 대한 공소장이 훨씬 세게 작성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공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지시자 정도로 검찰의 생리상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제 말하면 교사했다라고 하는 또 증거 조작에 대한 어떤 방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긴 그 분량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은. 다만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검찰이 불러들인 말하자면 여러 가지 증인들이나 피의자나 참조인들의
말을 종합해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경심 씨가 얼마나 반박을 하느냐 혹은 공간 간의 어떤 빈 부분을 검찰 진짜 재판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느냐 검찰이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진짜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무위를 비롯해서 모든 국감장이 어떤 검찰이 흘린 공소장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게 기준에서 치고받고 얘기하는 것이 참 한심하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정말 저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정말 그 제도의 문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권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서비스가 문제가 돼서 금융위가 왜 개입하지 않는가를 문제 삼는 건지 정말 국감으로서의 다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조국과 관련된 문제를 하더라도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한 개인의 비리를 할 것 같으면 뭐 기자들이 하고 검사들이 하면 되지 왜 국회의원까지 나섭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기야 요즘 언론도 조국 이슈에만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국감에서 도대체 다른 얘기를 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한노이에 나온 고려대학 대학원생인가요? 장학금 문제에서 문제제기한 그 부분은 그 학생의 어떤 그 분노 이제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교육에서 안 드리고 한노이에서 다루냐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물론 그것이 어떤 뭐 말하자면 휴학생들의 노동권 또 어떤 그 근로장학금의 현실 이런 것이 노동부와 관련돼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부분 그러면 뭐 저 진단서 끄는 거는 보건복지에서 하고 그렇게 전체의 국가의 기관의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느냐. 저는 그런 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태풍 피해도 심각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지금 포항 지진 피해자들 몇 년째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심 얘기하면 조국 이슈 덮기냐 또 이런 얘기합니다. 차재원 교수 어제 몇몇 패널들께서는 정경심 교수 이제 더 부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불렀고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는 한 번 더 부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보도에 보니까 검찰이 한 차례 더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그 장관, 현직 장관의 부인을 이 소환 조사는 한 차례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지금 검찰의 그 소환 수사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조사 시간보다 그러니까 조서의 열람 시간이 훨씬 더 많다든지 그리고 또 이 날인도 하지 않고 집에 돌려보내는 또 이례적인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절대적인 그러니까 조사 시간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지금 그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조국 그 장관의 부인에 대한 신병 처리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까지 우리의 그러니까 이 그 검찰의 관행이나 이런 거 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검찰이 고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기를 전 바랄 뿐이고요. 오늘 뭐 앞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뭐 조국 장관 이슈 하나 가지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국감장이 어떻게 보면 조국 이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적 현안들이 지금 다 도외시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조국 장관 이 문제가 빨리 기결돼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6분 패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수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관련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잡혀 있는데 조국 장관의 동생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사 연장을 요구했죠. 그런데 강제 구인을 했습니다. 검찰이 집행을 했고 그래서 법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영장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좀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좀 전례가 있습니까? 뭐 아주 그 병이 뭐 위중하고 심각하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예. 근데 검찰이 그 주치의한테 벌써 확인했어요. 의사한테. 예. 그게 디스크가 그렇게 뭐 급하고 중한 병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본인이 심사 포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해봤죠. 어차피 이게 발부되니까. 저도 이제 변호사 제가 20몇 년 하면서요. 예. 실질 심사 포기해가지고 기각된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이게 발부될 거. 예. 그래서 이게 포기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좀 다툴만 할 때 나가서 그렇죠. 하는 거지 체념을 했다 이렇게 자기 보십니까?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거는요. 예. 어차피 이게 방어권 행사에도 발부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그런 거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심사 받기도 힘들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고요. 예. 여기까지 압송이 왔지 차량에서. 예. 근데 심사 정도 못 받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 확인한 거예요. 오경 변호사, 이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조국 장관의 직계 가족으로는 처음 이제 구속이 되는 사례가 되는데 예. 심사를 왜 포기했을까요? 글쎄요, 그 상황 자체를 저희가 뭐 추론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됐든 현실 이제 수사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 수사 결과 보고 법원이 판단하겠죠. 예. 이게 이제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가 있냐 없냐 이 문제고 지금 도주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증거인멸 문제도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그 증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아직 좀 외부에서 보기에 판단하기엔 좀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이게 별건 수사는 아니지만 당초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조국 장관이 지명된 이후에 적절치 않다. 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본 건데 조국 장관이 지금 구속된다면 그 사유는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동생이 구속된다면 지금 뭐 추론하기는 채용 과정에서 사고가 관련된 것으로 예.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 이 국정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예. 지금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예.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지털이 가족 다 터는 거니까.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일단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갖고 또 판단을 하겠죠. 예. 이제 전반적인 것으로는 그 가족들 지금 오촌 조카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동생 그다음에 이제 딸, 아들, 부인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 대상은 온 가족 다 일가족 다 턴 거고 이제 그 속에 한 명씩 구속이 된다면 그 구속 사유는 또 개별적이겠지만 이런 걸 보고 별건 수사라고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친 수사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런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먼지를 털면 나도 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움, 불안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민들 속에서 검찰 개혁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택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이렇게 문제 많은 집안이었나 또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 상당수의 국민들이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조국 장관 관련된 주변의 분들이 예를 들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라든지 오늘 그 동생이 하루 전날 갑자기 영장 심사를 갖다 연기한다든지 뭐 조국 장관 부인은 말할 것도 없죠. 매일같이 지금 이제 검찰의 안내 에스코트를 받아서 지하로 가고.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는데 장관이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 피의자가 되는데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이걸 계속 봐줘야 되냐 이거죠. 예. 조국 장관 관련 수사 이모저모 한번 짚어봤습니다.